첩보자 녀석! 아니 난 진짜 우리나라 무슨 세기말에 왔나 무슨 나라 자체가 무슨 사춘기에 빠졌나. 아 요즘은 이 신문 사회면이 이게 옛날보다 더 심각해졌어 진짜. 첫 번째 뉴스는 여러분들 아 무한 리필집 좋아하시나요? 난 이런 데 잘 안 가는데 무한 왜 뭐 나야 많이 못 먹으니까 내가 이제 음식을 많이 못 먹는 편이니까 무한 리필집 가 봤자 나는 별로야. 뭐 뷔페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못 먹으니까. 그런데 아 요즘에는 정말 잘 드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가 이런 일도 있네요. "너무 많이 먹잖아." 무한 리필집에서 많이 먹었다고 싸움 났어. 아유 진짜 가지가지한다 진짜. 아유. 무한 리필집 고깃집에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점주랑 손님이 몸싸움까지 벌였대. 음. 자 여기 보면 A씨가 친구랑 무한 리필 고깃집을 찾아서 예 근데 음식점 사장이 나와 갖고 리필을 너무 자주 한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절당했다. 여기서 결국 몸싸움으로 번져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한 번 방문할 때마다 두세 차례 리필해 먹은 게 전부인데 명색이 무한 리필 체인지보다 다른 사람보다 고기 더 먹는다고 들어오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 많이 먹는 사람은 사절한다고 안내문이 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조금 먹는 사람에게 돈 거슬러 주는 것도 아니냐. 예. 3주 전 방문 때에도 양념에 재워둔 갈비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돌아가야만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어? CC 그러니까 이 사장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매출이 크게 줄고 빚만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고기를 10kg 이상 리필하는 건 과했다고 반박을 하면서 A씨가 방문할 때마다 술과 식사 등의 추가 메뉴는 주문하지 않고 고기를 10kg 이상 먹고 가서 팔수록 손해가 났다. 젊은 고객도 너더 차례 리필하지만 A씨는 10번가량이나 리필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A씨에게 오실 때마다 너무 많이 드셔서 부담스럽다고 정중히 부탁드렸는데 언성을 높이더라. 예. 음. 이게 일단은 뭐 해당 고깃집 체인점 고객 만족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민해진 나머지 해당 점주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전문 관리자를 보내 교육을 진행하겠다. 지금 이게 웃긴 게 아까 이제 저 사람도 얘기를 했지만 어 아니 이제 예를 들어 적게 먹으면 어 환불해 줄 것도 아니고 보상해 줄 것도 아닌데 누구는 많이 먹는다고 안 되고 누구는 뭐 적게 먹으니까 냅두고 이게 너무 장사 속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럴 거면은 무한 리필을 왜 하냐 이거야. 말로는 무한 리필 적어 놓고 많이 먹는다고 너무하다는 얘기 자체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거지. 왜 무한 리필이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한 사람당 뭐 5 인분까지 공짜로 뭐 5 인분을 갖다가 자유롭게 드세요 뭐 이렇게 하던가 뭐 5 인분 리필 뭐 이런다든지. 무한이라고 적어 놓고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러면은 인제 적게 뭐라고 하지 적게 먹는 사람도 불쾌하고 많이 먹는 사람도 불쾌하고 다 말이 다 불쾌해지는 거야 저런 식의 장사 속이라는 게. 저럴 때는 장사를 할 거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밥 좀 뭐 드셔 달라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걸어 놓은 거 무한 리필인데 많이 먹는다고 안 받아 줘. 예. 예. 그거를 무한 리필이라고 해 놓고 사람을 골라 받으면 이게 뭐 말이 돼? 그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저런 거 자체가 그 뭐야 미접종자 접종자 구별해서 그 뭐야 식당 사장들이 누구는 받아 주고 누구는 안 받아 주고 이렇게 갑질하다 보니까 이거 저렇게 까지 간 거 아니야 저거? 어? 그걸 가지고 손님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럴 거면은 그냥 무한리필 좀 하지 말아야지. 깔끔하게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뭐 두당 뭐 만 원씩 받고 그냥 국밥 장사 하시든지 해야지 전골 장사 하시고. 예 그걸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하면 뭐가 돼.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이 사회면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져요. 예 이게 우리 사회가 점점 각박해져서 그런 건지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다들 예민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이런 좀 이렇게 좀 그 화가 많이 나나 봐. 이 손님도 그렇고 사장도 그렇고 서로 간에 이렇게 좀 꾹꾹 참은 게 터지니까 서로 싸움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이 정도 사건도 평상시 같았으면 '야 이 별별 가게가 다 있구나. 저 진짜 골 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예 오늘 피크의 사회면을 피크로 때린 사건은 이게 아니에요. 어 정말 무서운 사건은 이겁니다. 경찰백이 있다면서 한 20대 여자가 휴대전화를 세워 가지고 예 예 60대 남성의 머리를 있는 대로 때려 가지고 머리에 피가 터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 사건이 정말 오늘 아주 피크를 찍은 사건이에요. 경찰백이 있다면서 휴대전화로 노인을 폭행한 20대 여자의 사연이 오늘 인터넷을 강타했습니다.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노인을 폭행하는데 옆에 피가 흐르는 거 봐. 이거 맞아 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핸드폰으로 때리는 거야 지금 여기를. 이 할아버지가 이게 또 피가 흐르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야. 자 강서경찰서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인데 이 사람은 지하철 9 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와 주취 상태에서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려쳤다라는 거예요. 예. 당 B씨는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해서 시비가 붙었는데 이 여성 A씨는 이 B씨의 머리에 휴대전화를 수차례 때렸다. "놔라 X야. 나 경찰백 있으니 놔라. 더러우니까 놔라." 예. 야 이게 지금 나라가 이게 지금 이 문재인이가 얼마나 이게 나라를 망쳐 놓은 거야. 이거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이게 저게 인제 영상으로 지금 돌고 있는데 올라온 영상을 보면 팍팍팍 소리가 날 정도야. 막 빡빡빡빡빡 계속 때려. 빡빡빡빡. 그러니까 막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은 그 정도로 소리가 심하게 났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이러고 막 놀라는 소리까지 다 들리고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흐르겠지. 저 정도면 이거 특수 폭행이잖아요, 특수 폭행. 이거 도구를 써 가지고 사람을 가격한다라는 게 이거는 아주 위험한 건데 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 자기가 뭘 이렇게 들고 사람을 때리면은 그 사람이 아플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런 정도까지 갔다는 거는 타인의 고통을 전혀 모르는 거야. 타인의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갔다라는 거 이거 좀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쪼끔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 여자니까 법원에서 봐주고 음 뭐 대충 뭐 한 집행유예 1년 막 때려 주고 막 이렇게 봐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거는 좀 특수폭행이야. 도구를 써 가지고 사람의 머리를 그것도 위험할 수 있는데 그리고 피까지 막 이렇게 나오니까 저런 건 봐주면 안 돼요. 저런 걸 엄벌에 처하게끔 예 엄벌에 처하게끔 아주 단호한 어조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저런 거 절대 봐주면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들이 여자니까 좀 봐주고 이런 게 많았어요. 여자들 뭐 여자가 때리고 막 이러면은 남자가 그것도 막 이런 사건이 예전에도 있었잖아. 그 술 취한 여자가 어 지나가는 왜 가장을 머리로 막 이렇게 때리고 막 이래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이러면 안 돼요. 아주 엄벌에 처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것도 왜냐면은 노인이니까 사회적 약자는 결국 노인인데 팔팔한 20대 여자가 도구를 써 가지고 노인의 머리를 때린다? 이거는 사회적 약자를 괴롭힌 거면서 사회적 약자가 머리가 터지고 이 난리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가족부는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고 수많은 여성 단체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고 하는 수많은 여성 단체들 좌빨 단체들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 봐 봐요. 왜 여성 가족부가 없어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야 이게. 저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는 60대 할아버지지.
응? 그런데 일방적으로 강자가 약자를 두들겨 팬 거야 이거는 도구를 써 가지고. 예.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여성가족부가 왜 폐지를 하고 없어져 버려야 되는 집단이고 쓰레기 집단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우리 사회에 이런 고통받는 약자들에 대해서는 정작 얘기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 지들 유리한 좌파 진영에 유리할 때만 목소리 내고 불리할 때는 그냥 모른 척 가만히 있는 못돼 먹은 집단들. 여성 단체고 간에 이거 사회적 소수자가 어쩌니 뭐 사회적인 뭐 약자를 위한 그런 새끼를 치고 약자 위한 놈들이 없어. 없애버려야 돼. 여기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리기사를 또 두들겨 팬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자는 경찰이 오니까 "나도 맞았다." 예. 여기 또 이렇게 또 여자가 또 대리기사를 갖다가 이거 뭔가요 이거? 아. 대리기사가 비용 결제를 요구하는 태도가 불량하다며 온갖 욕설에 폭력까지 간 남녀의 모습이 공개됐는데 특히 여성은 시비가 붙었던 주차장에 CCTV가 없다며 자해를 한 뒤 대리기사에게 폭행당했다고는 거짓 주장까지 펼쳐 충격을 주고 있다. 아. 자 이거는 대리기사인 A씨가 몸에 달고 있던 바디캠으로 촬영한 것으로 최근 겪은 황당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현금을 내기로 했는데 현금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계좌 이체를 하려고 했는데 "은행이 점검 중이다." 이러니까 "다른 은행 얘기해 보세요." 다른 은행 있다고 했더니만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왜 그렇게 말하냐." 하면서 "기분 나쁘다."라고 또 그런 거야. 하면서 성질을 부리면서 이제 막말을 하는 거죠. 어 "우린 계좌 없고 CX 거 뭐 사람 거지 취급하잖아. 욕하지 마시라." 하니까 "사장님 네가 실수했잖아. 네가 말 실수 안 해." 라고 막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음 A씨에게 달려와 폭력을 가했고 C씨도 욕을 하면 A씨를 미치고 이러면서 이거 뭐 하는 건가요? 자기가 자해를 하는 모습이래 이게 또. 아이고 일부러 자해해서 거짓 주장을 하려고. 손님한테 맞았다며 신고를 했고 이를 지켜보던 C씨가 "내가 맞았거든요." 하면서 비명을 지르기까지 했다. C씨의 흥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는 여기서 피 흘리면서"라고 말하고 주차장 파이프에 머리를 박기 시작했다. B씨가 이를 말리자 C씨는 "카메라 없거든. 저 사람이 나 때렸거든." 이라고 말한다. "내가 언제 때렸냐. 나 안 때렸다."고 하니까 "그럼 신고 취소하고 가든지." 아님 말한 뒤 트렁크에 머리를 재차박으며 자해를 이어갔다. 예. 대리하면 대리 신분에 맞게끔 우리가 고객 아니냐며 머리를 벽에다 들이박는 장면들. 경찰이 도착하자 이들은 거짓 진술하기 시작했다. 자해를 했던 C씨가 경찰에 A씨가 밀어 머리를 차에 부딪혔다며 혹을 보여줬고 차가 찌그러진 것과 휴대전화 파손된 것도 A씨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바디캠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 이번 영상을 보면서 이런 일이 현실에서 실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 평범한 사람이 저렇게 바디캠 하고 다니면 몰카범 돼 몰카범. 이게 진짜 웃긴 거라니까. 이게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저거 몰카범으로 몰리고 저기 뭐야 저기 저 아까 봤던 9 호선 저기도 저거 말리는 사람도 무슨 성추행범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이 세상이 개판이 된 거야. 이 여성가족부 이 젠더 감수성이라는 개판 3분 전에 이런 것 때문에 무슨 법을 재단하는 젠더 감수성으로 증거도 없이 사람을 성범죄자로 몰고 막 이러니까 저런 일이 있어도 말리지를 못하는 거야. 왜 여자 말렸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리니까. 저런 것도 그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찍어야 되는데 저거 잘못하다 또 몰카범 될 거 아니야. 예 조심해야 됩니다. 어 그러게요. 요즘은 정말 이 분노 조절 장애도 있고 좀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이런 몰상식한 것들이 많아지는 데에는 이 586 꼰대들의 책임도 있어요. 이 586 좌파 꼰대들이 이 문재인 5년 동안 너무 몰상식하게 나라를 운영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지들이 잘못하고 반성도 안 해. 사과도 안 했니 얼렁뚱땅 넘어가. 이런 걸 어린애들이 보고 배운 거지 지금. 예. 거기다가 이 꼴패미들 여성 집단들 이런 애들이 여자들이 뭘 좀 잘못해도 막 옹호해 주고 이러니까 더 막 나는 거예요. 응? 더 막 나가는 거야. 잘못됐어요 이거. 잘못됐어요. 이번에는 어느 한 부부의 이야기인데
아내가 알고 봤더니 유부남이랑 불륜하다가 소송당하고 딸도 내 애가 아니었다. 헐. 결혼 전제로 사귀던 아내가 임신하자 서둘러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딸이 자기의 아이가 아니었고 심지어는 다른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러서 소장이 날라오기도 했다. 그 남자 쪽의 아내가 상간자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 5천만 원 요구하는 소장까지 받았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의 유전자 검사했더니 자기 아이가 아니었다. 아내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이 혼인관계를 완전히 없던 걸로 돌리고 싶다. 혼인 취소하려면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잊지 마세요. 예. 이거 결혼을 안 하기를 잘했지 이거. 예, 이건 뭐 아니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저런 문제가 생기냐를 생각해 봤을 때는 사랑이 없는 결혼이 흔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쪽 저런 경우는 이제 여자 쪽 귀책이 나오는 거잖아. 왜냐면 애가 내 애가 아니다 이런 경우는 뭐 여자야 자기가 자기 몸으로 낳으니까 그거를 빼박힐 텐데 이게 남편이 그러니까 애 아빠가 누구냐라는 거는 남자 입장에서는 확인받을 수가 없거든. 이거를 그 유전자 검사를 해 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는 항상 불안감이 있는 거지. 이 아이가 내 아이냐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그냥 그 여자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면은 뭐 넘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의심이 들 때는 딱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런 게 왜 그러냐? 사랑이 없는 결혼이 흔해진 거야. 여자 쪽에서 남자의 조건을 보고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면은 사랑이 없어도 결혼하고 실제로 저런 식의 인제 그 부적절한 관계들이 맺어지다 보면 이게 인제 용서할 수 없는 어느 단계로 가 버리죠. 예, 저런 것들은 정말 애한테도 그렇고 상대방한테도 서로 간에 너무나 큰 트라우마와 상처를 주기 때문에 예, 좀 바꿔 가야 되는데 이게 참 안 돼요. 이게 요즘에 와서 이렇게 많아진 데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 결혼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무게감들이 너무 많이 가벼워진 게 있어요. 이게 결혼이라는 게 뭐 대수야? 뭐 헤어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혼 자체에 대한 가치가 낮아지고 결혼이라는 의미가 낮아지니까 사실 결혼이라는 생활에 대한 책임감도 낮아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또 이렇게 나왔네요. 우리나라에서 결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혼인은 역대 최저예요. 최저. 감소 속도가 4배가 빨라졌다. 혼인 감소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혼인 건수가 달랑 19만 건인데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였다. 이제까지는 그래도 20만 건대를 유지했는데 그보다 더 떨어졌다. 외국인과의 혼인도 급감했다. 혼인 이혼 통계를 봤더니만 혼인 건수는 작년 대비 9.8%가 감소했다. 그래요. 연령별 혼인 건수는 30대 초반, 여자는 20대 후반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혼인율을 보면 남자는 30대 초반, 여자는 30대 초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전체 혼인 중 초혼이 83%, 재혼이 16%. 여자는 초혼이 81%, 재혼이 18%. 여자가 재혼이 더 많아. 예. 혼인 건수 감소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혼인 건수 감소 속도는 4배 빨라지고 있다. 이러면서 혼인 건수가 줄니까 이혼 건수도 같이 줄고 있다. 결혼의 지연이 코로나 때문에 결혼도 지연하고 결혼에 대한 의식 변화 등으로 혼인과 이혼 건수가 줄고 있다. 예, 그래요. 당장에 나 같아도 결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게 강한데 예. 다른 사람들은 더 하겠지. 어린애들은 더 할 것 같고 결혼에 대해서 진짜 우리 사회가 결혼에 대한 의미를 이제 부여하지 않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자식을 키우고 이런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을 가지고 산다라는 게
그게 이제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그건 아주 특별한 삶이 된 것 같아. 나는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삶을 영위한다라는 게 얼마나 많은 그 인내와 고통과 또 뭐랄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해야 가능한 것인가. 근데 그게 진짜 요즘 사람들한테 감당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야 이제 애 낳고 이게 같이 살아가며 가정을 갖고 산다라는 게 아주 특별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자기 혼자 맘 편하게 사는 게 하나의 꿈이 돼 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굳이 결혼이나 가족에 의존하지 않아도 이제 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예. 뭐 그런 점에서 이 호 결혼이라는 것, 혼인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그리고 어떤 철학적인 관점이 많이 이제 수정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현상이 좀 전초가 아닐까 싶어요. 50만 명이 넘었대. 60만 명이 넘었어요. 60만 명. 60만 명이 넘은 코로나 확진자 세계 1위 대한민국. 음. 코로나 대유행이 정점을 넘어서서 아예 60만 명대로 급증을 했다. 뭐야 이거? 예. 음. 사망자 수도 대폭 증가해서 400 명대. 예. 뭐 계속 올라가. 이게 방역 당국이 정말 웃긴 게 얘네들은 피크를 30만 명 후반대로 봤거든. 이틀 새 100만 명이 된 확진자들. 방역 당국은 한다는 소리가 예측치 넘어서 송구하대. 이 자식 뭐야 K 방역 어디 갔냐고. 62만 명이다. 어제 하루 코로나에 신규 확진된 사람의 숫자다. 전날 40만 명보다 22만 명이 늘어났다. 이틀 새 100만 명이 확진됐다는 것이다. 이거는 방역 당국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치다. 예상보다 큰 폭의 환자 증가로 송구한 마음이다. 나가 좀 나가. 아니 이것들은 뭘 책임지는 인간이 없어. 방역 당국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정점 구간의 확진자 수가 30만 명을 밑돌 거라고 아주 그냥 지들이 뭐라도 됐냥 아주 30만 명이 될 거라고 아주 자신만만한 거지. 정은경 아주 뭐 국내외 연구진들이 수행한 향후 발생 예측을 종합한 결과예요. 예? 예, 27만 명까지 발생할 거예요. 자빠지고 있네 진짜. 뭐 하나 맞춘 게 없어. 27만 명? 30만 명? 그런데 확진자 급증세 방역 당국의 예측은 바뀌었다. 어, 유행 또한 31만에서 37만 명대까지 가능성이 제시됐어요. 30만 명? 그런데 또 예측치를 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환자 발생 규모라든가 정점 구간이 얼마나 길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산이 필요할 것 같다. 한심한 것들 진짜. 아유 한심한 놈들 정말. 어? 또 PCR 검사를 받지 못한 숨은 감염자들까지 생각해 보면은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한심한 놈들. 아유 한심한 놈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나가 좀. 책임을 지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고. 말만 무슨 뭐 30만 명. 2배야. 얘네들이 말하면 다 반대로 간다니까. 저것들 말해갖고 한번 지켜진 적이 없어. 자 오늘 새벽에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FMC에서 페드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고 미래의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를 결정하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 주목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단 0.25 올리면서 올해 6번을 더 올린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1.9%에 달할 듯. 헐. 일단은 제로금리 시대의 막이 이제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금리 하락은 없어요.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인상된 거는 3년 3개월 말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떨어뜨리긴 했지만 원래 이전부터 올렸어야 됐거든요. 또 이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에서는 연내 6차례 동안 모두 금리 인상을 다 안행하겠다. 총 7번 올리겠다. 그래서 올해 막판이 아니야. 올해 말에는 1.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도 3차례 금리 인상이 된다. 즉 2%는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남아있는 또 내용이 뭐냐면 금리를 한 번에 올릴 때 0.25%씩 올려요. 한 번 올릴 때. 그런데 꼭 0.25%만 올린다는 보장이 없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했듯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고? 얘네 미친 듯이 올린다고 했잖아요. 봐봐. 내 말대로 그냥 얘네 거의 매달 올리겠다는 거지, 매달. 매달 올리겠다는 거야, 매달. 미친 듯이 올려, 미친 듯이. 그런데 일명 빅스텝이라고 하죠. 0.25가 넘는 0.5% 이상을 올릴 수도 있는 결정은 보류가 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반기에 빅스텝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0.5% 한 방에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본격적인 긴축의 첫 발자국을 뗐다. 향후 빅스텝 0.5% 인상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페드의 물가 목표치 2%, 이거에 맞춰서 이제 금리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양적 긴축을 5월 달에 하고, 이거는 이제 국채를 안 사주는 거지. 국채를 안 사주는 걸 5월 달부터 시작하고 향후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도 나설 수 있음을 비력했다. 금리를 더 빨리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이 나면 우린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빅스텝 가능성이 있는 거야.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올리겠다라는 거죠. 저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되게 미치는 영향이 클 거예요. 왜냐? 이게 이제 금리가 저렇게 오르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또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이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해왔던 사람들은 지금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 저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타격이 심할 수 있는 곳이 주식 바닥이에요. 부동산 이전에 주식 바닥이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뭐 부동산은 버틸 수 있어. 부동산 폭락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안 나와. 버틸 수 있어. 저 정도는 뭐 버틸 수 있는데 주식은 좀 얘기가 달라. 주식은 저 상황에서 삐끗했다가는 막 진짜 대폭락 나오거든요. "주식 올랐다고 좋아하지 마. 경기 침체가 올 테니까." 이런 경고가 이제 올라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매파적인 발언에 주식이 올랐다. 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일단 반기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죠.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라거나 미국 경제가 금리를 이겨낼 만큼 강하다는 믿음 때문에 해석이 나왔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한 설명은 아니다. 일종의 기술적 반등일 뿐이다. 미국 경제는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 더 많았다. 왜? 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이미 물가에 너무 좀 취약한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증시마저 올 들어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꺾일 것이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통상 경제에 부정적이고 연준이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고 완만히 둔화시키는 데 성공한 경우는 역사적으로 4번에 한 번꼴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금리를 올려서 이 높은 물가를 잡겠다라는 전략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또 장단기 국채 금리차가 줄면서 금리 곡선이 평평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불안 요소다. 이게 금리가 채권 가격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는 미래에 대해서 암울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여기 있네요.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비슷하다는 거는 향후 경제 성장이 미비할 걸 예고한다. 그러니까 시장 심리가 미래에 대해서 암울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오르는 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동차, 건설, 미디어 관련주들이 일제히 전 고점 대비 10%에서 20% 이상 하락한 상태다. 경기 침체가 임박했음을 예고하고 있다. 음, 지금 보면은 지금 저 내용들을 이제 모아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어떤 거냐. 1차적 일단은 제가 저 해석부터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할게요. 저 해석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뭐냐? 물가가 너무 세니까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미국 경제 그래도 버틸만 하다고 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2에서 3%까지 올려 버리자. 그러면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건데 저기서 나오는 해석은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가 안 내려가면 어쩔 거야? 여기에 인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지금 미국이 쓰는 거는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거야. 저거를 카드를 들고 있으면은 시장의 어떤 기대 심리나 이것 때문에 적절히 조정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 마지막 카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잡혀. 그러면 어떻게 돼? 에 그때는 예 그때는 진짜 실제 경기 침체, 더블 딥, 패닉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에서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두려움이 여기 만들어지는 거죠. 과거에는 투자를 안 해서 문제니까 "야 일자리가 안 늘어나? 그러면 돈 뿌려." 이러고 막 뿌린다 그래서 양적 완화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양적 완화로 인한 부작용이 바로 물가 상승이거든. 물가 상승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제대로 가동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 카드가 만약에 성공하지 못한다 이러면 계속 올리겠다라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는 저게 실패할 거라고 하는 지금 예측인 거예요. 음.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지금 올라감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부동산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과 주식은 좀 달라요. 왜냐면 부동산은 활용할 수가 있는 게 많아. 예를 들어 월세로 바꿔도 되고 뭐 전세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팔아 버리면 돼. 그러니까 특별히 부동산 가격이 막 폭락을 하거나 이럴 정도로 막 허접하지가 않아요, 부동산 시장이. 예전에 미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막 폭락을 했다 이런 거는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그거보다 부동산을 가지고 이 대출을 해 줬던 상품을 지들이 묶어 가지고 하나의 상품을 만든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한 신용도를 얘네들이 뻥튀기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거든. 이거를 실제로 신용도가 낮은 애들까지 신용도 높게 평가해 가지고 이것저것 여기서 팔아먹다가 터져 버린 거라서 얘기가 좀 달라. 사실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이 폭락한다라는 그런 개념은 역사상 잘 없었어요. 주식이 좀 떨어진 적은 있어도 좀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로 금리가 인상되면 약간 가정에 부담은 되지. 부담은 되는데 못 버틸 정도는 아니거든. 충분히 그 정도는 지금 뭐 대출을 막 이빠이 끌어서 막 한다면 그냥 팔면 돼 그냥. 그래서 그렇게 큰 그런 건 없어요. 이런 것도 아니잖아. 왜 그러냐면 이제 실제로 그 시장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이게 부동산이라는 거 이렇게 활용 가치가 많기 때문에 못 버틸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이게 왜 이렇게까지만 올랐냐? 이게 유동성으로 막 오른 면이 있죠. 막 오른 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쉽게 말해서 전세가 없어지니까 월세 전세가 없어지면서 사실은 집값이 또 그만큼 보상 심리 때문에 올라가고 세금을 많이 거니까 보상 심리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오히려 얘네는 이게 더 나을 수 있어. 세금을 좀 빼주고 공급을 이빠이 늘려 가지고 막 압박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조정이 좀 있을지 모르는데 폭락까지는 나올 각이 아니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뭐 이런 서울에 막 사람들이 더 오고 싶어 하고 안 그래도 그냥 뭐 오피스텔도 사람이 막 꽉꽉 차 있고 막 이럴 정도니까 이게
이런 쪽은 모르겠는데 지방 쪽은 뭐 위험할 수는 있겠죠. 지방 쪽에서는 위험하지만 서울 쪽은 서울이나 경기도 쪽은 너무나 인구수가 많으니까 그런 인구수가 받쳐주면은 안 떨어진단 말이죠. 하다못해 월세로 바꿔 갖고 버티면 되니까. 그러면 세금 내고 뭐 은행 대출금 갚고도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그 부동산 폭락까지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단계 가지고는. 근데 단지 인제 어 약간 이제 서민들이 전세가 없으니까 월세로 살아야 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월세도 결국 금리 따라서 같이 올라간단 말이야. 거기에 세금이 올라가면 또 월세가 또 올라간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내가 벌면 월세로 다 나가. 근데 월세 안 살고 내가 뭐 예를 들어 집을 사려고 하면 대출은 받았는데 대출이 또 안 나와. 이런 악순환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 줘야 돼요. 이 윤석열 쪽에서 인제 뭐 이런 그 부동산 담보 대출 좀 풀어 주고 뭐 LTV나 이런 거 좀 풀어 주고 이러면서 가면은 어느 정도 전세가 살아나면은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부동산 폭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전세가 있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그 전세가 정도는 막아주니까 이런 면에서 인제 폭락을 막아주긴 하는데 현재 이제 "너무 집값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지. 근데 막말로 뭐 이 집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안 팔면 뭐 뭔 소용이 있어. 뭐 집값이 떨어지는 게 원리 자체가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이 막 넘치고 "집을 안 사겠다. 우린 돈 있어도 안 사겠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이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다 집 사고 싶어 하잖아. 다 사고 싶어 하는데 막말로 여기서 1 억만 빠져도 덥석덥석 산단 말이야. 거기다가 만약에 2 억 3억 빠진다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막 지금 집값에 하다못해 막 한 10% 20%만 빠진다 하면은 돈 있는 사람이 다 싹쓸이 갖고 월세로 다 돌려버려요. 아니면은 그냥 갭 투자해 가지고 싹 다 돌려버려. 그러면은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돈 없는 서민들만 맨날 주식 뭐 부동산 폭락을 얘기하는데 이제까지 좌빨 새끼들이 맨날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뭐 부동산 폭락한다고. 그 새끼들 말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렇게 떨어진 거는 무슨 대형 평수 말고는 없어요. 예. 20-30평 안 떨어져. 진짜 이게 무서운 거야. 왜냐? 그냥 떨어진다면은 돈 있는 애들이 싹쓸이 갖고 그냥 다 월세 돌리거나 아니면 전세 갭 투자해 갖고 전세 돌리는 애들이 다 몰린단 말이지. 안 그럴 수가 없잖아. 바보가 아니서 누가 집값 떨어질 때까지 누가 멍하니 기다리냐고. 그래 가지고는 집 영원히 못 사. 다 그게 다 좌빨들이 하던 얘기야. 좌빨들 맨날 뭐 부동산 떨어지니까 사지 마라, 사지 마라 하는데 그런 애들이 집이 없잖아. 예. 그러면 뭐 영원히 못 산다니까. 왜냐면 결국 떨어지면 갭 투자하는 애들부터 월세로 벌려는부터 다 그렇게 돼. 자기가 돈 좀 한 뭐 2-3억 있다. 2-3억 있으면 인제 갭 투자할 곳 찾아보지. 근데 쪼끔만 떨어져 들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냥.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쪽은 부동산이 1-2 억만 떨어져도 그냥 다 붙어버려요. 근데 지방 쪽은 약간 위험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방 쪽에 거품은 빠질 수가 있는데 서울 근교 쪽은 그게 인제 떨어지면 다 붙어버리니까 금리랑은 또 상관이 없지. 왜냐면 뭐 있는 사람들은 다 현금 박치기로 사고 뭐 할 사람은 다 하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저 경우는 인제 우리가 금리가 인상되면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이 물가를 못 잡느냐 잡느냐의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이 역사상 가본 적이 없는 또 새로운 어떤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겪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1년 안에 쇼당이 나야 돼. 1년 안에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미국에서 "물가를 잡았다. 물가 지수가 낮아졌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계속 이게 연속으로 계속 떨어진다. 이러면은 진짜 이거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2천 밑으로 한번 보는 거지.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이 계획이 나왔고 이제 여기서부터 물가가 어떻게 안 움직이냐 더 올랐다 이러면서 그때마다 인제 쇼크가 오는 거야. 물가를 못 잡으면은 실제로 되게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요런 문제에서는 이제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